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선생님은 이원호 선생님인데요. 봉생기념병원의 의무 이사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봉생기념병원의 신경과 과장님들이 5분인가요? 예, 6분이 계십니다. 6분이 계시는데 주임 과장님이시면서 주로 뇌졸중 그리고 두통의 아주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환자가 많아서 제가 봐도 때로는 선생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제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되게 아침 한 10시나 11시, 10시 반 정도 되면 그 예약이 이제 끝나가지고요. 환자들이 저에게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호 선생님 꼭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즘도 외래가 늘 그래 바쁘시죠?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계속 많이 바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 예약을 받는 게 그 시간을 하루에 뭐 몇 사람은 예약을 받고 또 예약을 안 하고 오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의사별로 이제 오전 시간 내에 예약 환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72분이시고 뭐 다른 분은 한 52분이신데 저는 지금 72분 예약하다 보니까 예약이 도저히 밀려서 한 85분 정도로 예약을 플러스를 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침 8시 반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한 8시 반에서 한 9시나 9시 반 사이에 오신 분들 초진까지는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분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제가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그 지식을 좀 이렇게 넓혀 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경과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바쁜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신경과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90년대 초반에 신경과에 전공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경과라는 학문 자체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1986년도에 신경과 첫 전문의가 나왔다고 보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측면에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근데 신경과라는 질환 자체가 어떤 걸 다루냐면은 온전한 정신과 연관된, 건강한 신체를 연관된, 제일 중요한 뇌, 신경과 연관된 질환을 보기 때문에 신경과라는 질환의 어떤 질병에 위축이 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해하는 그런 질환이고, 또 신경과의 그런 분야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뇌라는 건 뼈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척추신경도 척추라는 뼈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보호해야 될 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 한번 파괴가 되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과라는 학문은 뇌신경, 척수신경, 그 다음에 팔다리를 관통하는 말초신경, 그 말총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까지 포함시켜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말하면 좀 광화해서 말씀하시고 할 수 있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모든 증상들을 관할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신경과를 비교적 부산서는 아마 첫 번째는 아닌데 한 두세 번째쯤 될 겁니다. 이제 개설한 것이. 근데 제가 이제 1981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1년간 이제 NYU 그 뉴욕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 펠로를 했거든요. 그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뭐 훨씬 발전되었으니까 신경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GR의학과도 있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간 게 이제 1978년에 떠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 뭐 거의 우리나라 다 그랬죠. 뭐 부산만 제가 지청을 하면 신경과가 없었죠. 없었고 재활의학과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가 비교적 먼저 출발했고 이제 신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신경과 질환도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재활의학도 이제 우리가 뭐 물리치료 오다전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를 보니까 일단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는 일단 신경과로 입원을 해요. 그리고 신경과에서 모든 검사를 끝내가지고 이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경외과로 옮겨고요. 그럼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의학과로 옮겨갖고 재활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퇴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봉생이 우리 이 나라에서 그래도 대학 다음으로 최초로 생긴 클리닉인데 내가 이게 원장으로서 그걸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81년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82년인가 83년부터 신경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부산의 봉생은 내가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봉생병원은 신경계통의 파이오니어 역할을 했다. 그걸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레지던트 때 직접 경험한 게 뭐냐면 대학병원에 부산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는데 이제 신경과라는 파트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경과라는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혹시나 연관이 있을 때 대학부로 보낼 유일한 병원이 봉생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증인할 수 있는 저희보다 오히려 또 먼저 생겼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참 옛날 생각해 보면 세브란스의 김진수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첫 제자인 그 허경 교수님을 지금 세브란스 주임 교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허경 교수님을 이제 참 보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병원의 신경과 초대 과장이 허경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인제대학 백병원에 가서 교수로 한 10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가 이제 대강 어떤 것이다, 어떤 분야를 다룬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주로 하는 질병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건강하게 얼마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이나 자식들한테 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제일 걱정하는 병이 뭐냐? 뇌졸중입니다. 중풍. 보통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언어장애가 온다거나 갑자기 정신의 이상이 오게 되면 자신도 불편하지만 결국 가족들한테 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병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생겼다 했을 때 이런 것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반복된다거나 그렇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생겼을 때는 혹시나 이게 머리 안에 뭐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두통을 다룬다. 예,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두통을 다루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수위 운동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불수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린다거나 나는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몸을 빨리 못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장애, 불수의적 행동 장애, 이상 질환, 손 떨림이라든가 가장 많은 파킨슨.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간질 같은 것도 신경과 질환일 테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이제 가장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신경외과 뇌출혈이나 또 뇌경색 환자도 과거에 많이 진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뇌졸중에 제가 관심이 많고요. 제가 미국에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2년은 사실 뇌졸중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식에서부터 이제 수술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뇌졸중의 크게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맞습니다. 출혈하고 막히는 거. 그거부터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뇌졸중이라는 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뇌의 졸지에 중환병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연세가 드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하게 돼서 뇌 혈관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딱딱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병 내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혈관이 터져서 생겨서 뇌 안에 출혈이 고여서 뇌세포를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 걸 뇌출혈이라 부르고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로 피가 공급이 안 됩니다.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한 뇌세포는 세포 안으로 수분이 막 급격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 되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 뇌경색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뇌출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동맥 경화로 인해 가지고 아주 딱딱해지는데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깨져 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는 뇌출혈. 그걸 저희들이 고혈압성 그때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 수술 많이 한 것이 그 뇌동맥류죠, 뇌동맥류. 맞습니다. 그 대부분이 동맥류는 제 지금 기억에는 교과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90% 이상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혈관벽이 특히 이제 혈관에 이렇게 나뉘는 가지치는 부분에 이제 바로 이제 혈액 그 혈압을 바로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선천적으로 근육층이 좀 약해가지고 꽈리 모양으로 볼록하게 돼가지고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지주막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그러죠. 네. 크게 뇌출혈은 그 두 가지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잔잔한 이제 종류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고 그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클립을 한다든지 뭐 요즘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제가 신경외과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뇌경색은 지금 주로 그 위험 인자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호자분들이나 뇌졸중 과연 유전되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좀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뇌경색 뇌출혈이 유전되는 거는 특별한 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있는데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야모야라든가 또는 뭐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그다음에 카다실이라는 또 병이 있습니다.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병. 그런 병들은 유전의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서 그런 병들이 유전돼서 증상으로 뇌졸중이 나오는 거가 유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사실 그 이외에는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그렇죠. 당뇨나 고지혈증, 담배, 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또 얘기하겠지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자라 부르고 그 외 인자 중에서는 애석하게도 연세 많으신 거. 이것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자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자들이 있는 사람이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유전된다기보다는 그런 위험 인자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원호 선생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희귀한 원인 그건 제 생각에는 100명의 뇌졸중 환자, 뇌경색 환자 중에서 하나 정도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경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잘 전달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가장 위험 인자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고혈압. 그게 이제 혈압은 꼭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혈압 조절, 그죠? 제1번입니다. 제1번이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당뇨인데 예. 이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혈관의 내막이 두터워져서 결국은 막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고 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피 속에 기름이 많이 고지혈입니까? 고지혈인 이상지질 혈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라는 게 기름 지자니까 맞습니다. 혈액 속에 그 기름이 이제 많은 고지혈증. 그 이제 약을 가지고 되게 조절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섭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만나시면 환자들에게 이 세 가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걸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의를 시킵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들은 적이 없다 하셔서 페이퍼를 4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냉장고에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한번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전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 그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섭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유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 생각에는 가족 성향은 있을 수 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좀 혈압이 높은 그런 가족 성향이 있다. 그걸 영어로 패밀리얼 텐던시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동의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 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체중이 과도하게 과체중이나 비만이 된다거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는 거. 그는 뭐 당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도 이제 너무 제 어머니나 내 장모님 경우에도 이제 당뇨로 결국 돌아가신 게 되는데 시점은 좀 다릅니다만 그 말씀 들어보면 단 게 그렇게 젊을 때 맛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 단 것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계가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뇨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라든가 가족 패밀리얼 텐던시 아까 말씀해 있는 경우에는 단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조금 줄여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짜온 게 또 굉장히 그 혈압이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짭고 맵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한다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구내식당에서 나 처음에는 싱거워서 밥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싱겁게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신경과 학문을 하다 보면 환자분한테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물어보시는데 저희의 많은 질환들이 크게 세 가지의 설명을 드립니다. 싱겁게 물 많이 과로 안 하기. 아주 많은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겠네. 싱겁게 먹기, 물 많이 먹기, 과로 안 하기. 이게 뭐 어느 질환에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준경 선생님하고 이제 신장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 늘 물을 많이 마셔갖고 탈수를 막아주고 좀 이렇게 그 물을 많이 마셔주면 혈관에 피들이 좀 농축이 안 되고 네. 원활하게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되고 또 소변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변에 이제 방광에 있는 균도 씻어내고 그래서 많은 그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뇌졸중에도 뭐 똑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 이제 노인회 이제 가잖아요. 네. 경로당에 가면 그 선거운동하면 그 불법이거든요. 네. 표 달라면 이런 소리 못 하니까 제가 이제 의사인 길 아니까 제가 이제 물 많이 드시라. 하루에 2리터 이상 꼭 드시라. 뭐 커피나 국물 이거 빼고 그거는 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물만 하여튼 2리터 이상 마시라. 내가 그걸 맨날 그 이야기하고 싱겁게 드시라.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우리 의사를 해보면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젊을 때는 다 그래 놔놓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치료 잘 안 되고 수술 결과 나쁘고 하면 의사를 또 원망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보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젊을 때부터 그렇게 조심을 많이 하면 좋겠죠. 오늘 또 장시간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